책 읽어주는 우진입니다.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 찍은 사진을 글에 옮겨 놓는 사람, 수줍은 마음을 편지로 전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작가 천성호님의 산문집 나의 계절, 너의 온도, 사계절의 온도에 맞춘 사랑 이야기를 아련한 마음으로 추억할 수 있는 책입니다. 아픈 사랑, 설레던 사랑 모두를 감싸 안아주고 따뜻한 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작가 천성호, 발행처 넥서스북. 다름 아닌 사랑. 당신을 잊기 위해 홀로 떠난 여행길. 목적지는 따로 없었죠. 그저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을 뿐. 너른 바다를 대면하면 마음속 깊이 자리한 답답함과 아픔이 쉽게 없어질 거라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아무런 대책 없이 가방 하나를 올려매고서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행히도 기대했던 것처럼 낯선 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푸른 바다를 대면하니 미처 털어내지 못한 진한 사랑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보냈구나. 너른 바다를 향해 호흡을 널리 뱉어냈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채로 만난 여행객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함께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가 다시 서로의 인생 이야기에 귀를 쫑긋 기울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 어느새 해는 수평선 아래로 기울고 있더군요. 여행객들은 각자의 여행길에 다시 올라섰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다를 보고 가겠다며 전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역시 바다의 피날레는 노을이 질 때라며. 해와 달이 바통을 바꾸는 광경을 넋놓은 채 지켜보았어요. 해는 느릿느릿 움직이면서도 잘도 아래로 떨어졌고 붉은색 하늘은 점차 남색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아마 그 즈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소리는 없이 해질녘 불어온 바람에 당신은 어김없이 다시 날아들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거리를 걸어도 멋진 건축물과 푸른 바다를 마주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던 고질적인 결핍. 그건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이라는 계절. 요즘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세요? 언젠가 짧게 스쳐간 인연이 내게 던진 질문. 만난 지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은 첫 만남 자리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는 이 시적인 질문에 어떤 답변을 꺼내 들어야 할지 고민이었다. 약간의 고민 끝에 봄이라고 답했다. 마침 그때가 4월이기도 했고 내 마음도 꽃피는 봄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대뜸 내 대답이 시시하다고 했다. 보기에 따라서 다소 무례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던 탓인지 나는 현장에서 무례함을 찾진 못했다. 아무튼 그 사람은 곧바로 말을 이어갔는데 자신의 계절은 어제까지는 차가운 봄이었지만 내일부터는 따뜻한 겨울이겠다며 당최 알아듣기 힘든 말을 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내 반응이 재밌었는지 그 사람은 눈을 가느스름하게 만들며 싱긋 웃어 보인 뒤 어려운 이야기의 본론을 스스로 꺼내들었다. 그 사람에게 겨울은 하얀 설렘으로 뒤덮인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것이었다. 연인과 사각사각 발자국을 남겨가며 걸을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겨울날. 반면 봄은 뜻하지 않게 찾아온 꽃샘 추위였다. 생각지 못한 시기에 갑작스레 불어온 차가운 바람. 그건 그 사람이 겪은 봄의 아픔이었다. 우린 첫 만남에도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이 넘도록 수다를 떨었고 그해 봄 우린 서로만의 따뜻한 계절을 함께 했다. 나는 꽃망울이 피어나는 두근대는 봄을,
그 사람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처럼 설레는 봄을, 하지만 정작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린 더 이상 함께이지 못했다. 나에게 그해 겨울은 차갑고 매서운 칼날 바람이었고 그 사람에게 그해 겨울은 눈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때 알게 되었다. 계절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추운 겨울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계절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설레는 계절이 다른 누군가에겐 아픈 계절이 될 수 있다는 걸. 누가 그랬던가? 계절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아니다. 계절은 늘 상대적이다. 이별 후유증. 이별이란 게 접촉사고 같은 거더군요. 사고가 발생한 직후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자 후유증이 밀려오는 것, 아프지 않던 곳들이 하나 둘 아려오는 것, 그러다 어느 날 불쑥 주저앉고야 마는 것. 이별 직후 여느 날과 다름없는 일과를 보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제 시간에 밥을 먹고 주어진 하루의 일들을 별 탈 없이 처리하며 평소와 같은 시간에 잠이 들었죠. 나름 괜찮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별의 공허는 어느 날 갑자기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훅 밀고 들어와선 방안을 헤집더군요. 나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엉망이 된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외로움은 혼자가 된 순간에 바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혼자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는 거더군요. 익숙한 문자 소리가 더는 들려오지 않을 때, 켜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때, 텅 빈 사진첩을 마주할 때, 손잡고 걸어가는 연인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안부를 물을 때, 주말에 외출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굿모닝, 굿나잇 인사가 생략될 때, 혼자만의 헛헛한 순간들이 자꾸만 밀려드는 그럴 때. 주는 마음. 어떤 선물은 받는 마음보다 주는 마음의 행복 총량이 더 큽니다. 받는 마음의 행복한 표정을 미리 상상해보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죠. 들썩인 어깨, 휘둥그레진 눈동자, 올라간 입꼬리, 드러난 치아 등등. 주는 마음은 종종 이렇게 행복을 포장한 채로 받는 마음을 기다립니다. 보통 주는 마음은 선물을 건넬 때면 그 위에 포장지를 덧댑니다. 행복에 설렘을 더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포장지의 운명이 다소 야속합니다. 찰나의 쓰임 뒤에 곧바로 버려질 운명이니까요. 포장은 일종의 누에고치와 같습니다. 그저 한 마리 예쁜 나비를 만나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짧게 버려질 운명이라 해서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포장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나비는 반드시 훨훨 날아 비상할 테니까요. 나비는 어여쁜 모습으로 내려앉을 겁니다. 받는 마음의 손 위에, 어깨에, 눈가에, 그리고 입가에. 사랑을 말할 때 우린 4월 9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 그럼 우리 이제 사귀는 겁니다. 라는 문장을 어색하게 꺼내든 그날, 처음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꺼내드는 걸 민망해했죠. 그 말의 무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쑥스러움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우린 서로에게 그 말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서로에게 말을 놓는 데에도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네요. 잘 자요가 잘 자가 되고 감정을 대신하던 쑥스러운 이모티콘들이 결국에는 호기로운 사랑 문장에 결속되고 표현되기까지.
사실 가끔씩은 길을 지나다 모니터 화면이나 창문 밖을 보다가 혹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바라보다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예쁘네, 저 사람 멋있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이성이 돌로 보인다는 말은 착한 거짓말이었죠. 그렇지만 단연코 확실한 건 그 사람들에게 결코 사랑의 감정을 느끼진 않는다는 거예요. 멋지고 예쁜 사람은 세상에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그럴 수 없는 이유, 그건 아마도 이미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해 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심장은 조그마한 데다 단 하나뿐이라 누군가 들어와 그 자리를 한번 꿰차고 나면 어지간해서는 자리의 주인이 바뀌지 않지요. 날아온 화살이 쑥 몸에 들어와 박히는 것, 체온과 체온이 혈관으로 이어져 각인되는 것, 망막 위에 사람 하나가 덧대어지는 것, 두 사람만이 겨우 오를 수 있는 좁디 좁은 언덕, 오로지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교감, 그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랑이라는 값진 감정일 겁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사소한 기념일 하나 놓치는 일 없이 챙겨주던 사람, 함께 먹던 디저트가 하나 남을 때면 자신은 이미 배가 부르다며 내게 건네던 사람, 넉넉지 않은 월급에도 매번 맛있는 걸 사주려 했던 사람, 영화관 쿠폰은 내가 더 많다며 영화 예매를 도맡던 사람, 사진은 잘 못 찍어도 엉덩이를 바닥에 대면서까지 열정을 다하던 사람, 자신은 여전히 아날로그 감성이라며 편지를 좋아하던 사람,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그저 붙잡기라도 하자며 결말을 모르던 지난 시간 속에 다시 거닙니다. 해묵은 추억의 먼지를 하나 둘 걷어내며. 사랑은 그저 사랑이라서. 생각해보면 우린 참 많이 다릅니다. 예쁜 카페를 좋아하는 나와는 달리 커피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당신, 글자가 많은 책을 좋아하는 나와 그림이 많은 만화를 좋아하는 당신, 야외 활동을 즐기는 나와 실내 활동을 선호하는 당신, 또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나와 대중음악을 더 좋아하는 당신. 우린 그저 사랑인 거겠죠. 때때로 사랑은 그저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어가기에 충분합니다. 공통점이 많든 차이점이 많든 상관없이. 사랑은 다른 옷을 입고도 같은 얼굴을 만들고 한 공간에 함께 앉아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눠 먹는 거니까요. 어쩌면 그게 사랑의 본질인지 모릅니다. 가을에 붙이는 편지. 수학의 계절이 찾아왔네요. 가을은 예로부터 여유와 풍요의 계절이었죠. 푹푹 삶는 더위에 지친 마음을 시원한 바람이 어루만져주는 요즘입니다. 바뀐 해의 기울기와 바람 온도를 따라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가온 변화와 상황을 외면하기보단 겸허히 받아들이며 직면하려 합니다. 인생은 어떤 음표로 어떤 곡이 연주될지 종잡을 수 없으니까요. 옛말에 일로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는다는 말인데 이 말의 속뜻을 따라 당신의 일상을 환한 무지개 모양 눈썹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지요. 뒤집은 바나나 모양의 성난 눈썹 대신에 말이지요.
행복과 기쁨보다는 고난과 아픔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작은 다리미 하나를 쥐고서 잡힌 구김들을 한 자락씩 펴간다면 구김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싫지 않은 찬 공기가 불어오는 이 계절, 쟁여둔 몇 벌의 마음을 꺼내놓고서 그 마음들을 한 번씩 다려갑니다. 당신의 계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차이일까? 둘 다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는 마음이니 별 차이 없는 걸까? 이 둘의 차이점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재간은 없지만 기쁘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겠다. 달달한 캐러멜 시럽이 들어간 커피를 좋아하고 은은하고 온화한 향이 나는 뱅쇼를 좋아한다. 처음 고백은 좋아해였지만 이젠 그 말을 더는 사용하지 않지. 어쩌면 당신과 내가 이미 그 단계를 지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캐러멜 마키아토를 마시다 이제는 뱅쇼로. 기쁨을 나누던 사이에서 이젠 슬픔마저도 나누는 사이로. 누군가는 사랑이고 누군가는 이별이다. 형형색색 짐가방을 든 채 모든 색상을 설렘으로 덮는 선글라스. 오늘만큼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떠나리.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금세 다시 공항으로 돌아온 우리. 같은 곳, 같은 사람들이지만 어쩐지 다른 느낌. 유명인사처럼 한껏 멋을 부린 우리의 모습은 어느덧 회전변이 되어 있다. 눈꺼풀은 한없이 무거워져 힘없이 깜빡인다. 멀지 않는 출국장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의 해맑은 입가에서 며칠 전 우리 모습을 본다. 우리는 몰랐었지. 오늘이 온다는 걸. 저들도 모르겠지. 얼마 후면 저들도 우리가 된다는 걸. 공항은 늘 이렇게 누군가의 설렘과 누군가의 지침이 공허한다. 며칠 전 나와 며칠 후에 내가 희비 교차를 이루며 사랑도 그랬다. 사랑으로 떠날 땐 그저 떨리고 설레기만 했는데 사랑을 끝내고 돌아올 때는 한없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아주 긴 여정일 거라 생각했는데 끝이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기대와 달리 사랑은 짧았고 때문에 생각지 못한 순간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사랑을 끝내고 돌아온 입국장. 멀뚱히 서서 소란스런 건너편을 올려다본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선 여전히 많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떠나는 출국 행렬에 줄을 서고 있었다. 나의 꿈은 사랑입니다. 꿈이 바뀌었다. 넓은 강단에 올라서서 많은 청중에게 강연하는 사람, 조금은 화려한 자동차 키를 가진 사람, 꽤 많은 돈을 매년 기부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 길을 걷다 한 번쯤은 혹시 천성호 작가가 맞냐며 질문을 받는 인지도 있는 사람, 그게 불과 몇 해 전까지의 내 꿈이었다면 지금의 꿈은 그저 아침 캡슐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과 여유롭게 내려 마시는 것, 그뿐이다. 꿈의 주체가 한 명에서 두 명, 그러니까 나에서 우리로 변한 것이다. 헬렌 리어링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읽었다. 이 책은 헬렌 부부의 53년 결혼 생활을 담고 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 별다른 고생 없이 잘난 헬렌은 자신보다 21살이나 많은 중년의 남성 스코트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 스코트는 헬렌과는 사뭇 다른 삶의 노인 인물이었다.
스코트는 원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으나 미국 산업주의 체제에 대항하다 대학 강단에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결혼 생활까지 파탄나며 결국 번듯한 직장 하나 없는 돌싱남의 처지가 돼버린다. 헬렌의 집안은 당연히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한다. 그러나 헬렌은 자신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스코트와 함께 도심을 떠난다. 무일푼의 상태로 귀농한 그들은 한적한 숲을 찾아 집을 짓고 그곳에 농장까지 건설하며 터전을 잡아 반세기의 시간을 함께 영위한다. 살아가며 선택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 매일이 선택의 연속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 그렇지만 분명 커다란 핵을 이루는 중요한 선택이 존재하고 그 주요 포인트이자 터닝 포인트는 아마도 동반자일 것이다. 어떤 상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양과 결이 완전히 달라진다. 물론 결정의 번복이 가능하다지만 선택의 번복은 많은 것을 무너뜨리는 고통을 수반하므로 한 번의 선택에 신중해진다. 헬렌 리어링의 책을 읽으며 느낀 건 어쩌면 이 선택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어떤 선택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효할까 생각해보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반세기를 내다봐야 할 신중한 선택인 만큼 그 어떤 선택보다 사실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다. 우선 첫째로 결정권자가 두 명이기에 혼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점. 둘째로 내가 본 모습이 상대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과 사람은 한결같지 않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중요한 건 지금 연애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가끔은 이 마지막 사항이 가장 달갑지 않는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다. 눈물 버튼. 사람들은 저마다 눈물 버튼 한두 개쯤 지닌 채로 살아간다. 그래서 삶 속에서 우연히 그 버튼이 눌러질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왈칵 쏟아내 버린다. 마치 스위치가 딸깍 하고 켜지는 것처럼. 얼마 전부터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당신의 반려묘가 복막염이라는 큰 질병을 앓게 되었다. 그 후로 당신은 지구별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말없이 지구별을 떠나게 될 반려묘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고 했다. 당신은 누구나 그런 단어가 한두 개쯤 있지 않냐며 눈가에 눈물을 쓱 닦아내며 내게 되물었는데 왠지 단번에 떠오르지 않았다. 예전엔 분명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면 목이 절로 메곤 했는데 지금은 꼭 예전처럼 슬프게 다가오지만은 않는 것 같다. 아마 세월과 상황에 따라 감정이 계속해서 변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이겠지. 나는 지금도 역시 내 눈물 버튼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아마 멀지 않은 시기에 발현되지 않을까 싶다. 눈물 버튼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 속 어딘가에서 불쑥 작동되니까. 그런데 이 점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다. 당신을 알게 되어 눈물을 흘릴 일이 더 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함께 한다는 건 같이 웃을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지만 한편으론 함께 슬퍼할 일도 늘어난다는 얘기도 되는 셈이니까.